오늘 할 얘기는 제가 구축이 다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래학교란 무엇이고 또 이런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느낀 것,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저는 제일 고민이 미래학교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 학교 내에 채워지는 소프트웨어와 학교 문화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인데요. 그런 고민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학교라면 테크놀로지가 중심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테크놀로지가 다른 학교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면 다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미래학교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미래학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미래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죠. 학교 교육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뼈대입니다. 그래도 미래학교란 무엇인지를 간단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역량도 세계 수준이고 또 디지털 기술도 사실은 세계 수준이고, 그런데 교육 패러다임이 그렇게 전환했는가? 우리가 과연 전환됐는가? 매일 전환한다고 하지만 전환하지 못한 것이 많죠.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수년간 아니면 10수년간 계속 지향해온 바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창덕여중을,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의 미래학교 연구학교였습니다. 미래학교의 지정 배경은 저희 학교가 아주 낡은, 지금 보시면 낡지 않아 보이지만 이 건물이 49년 된 건물이고요. 저 뒤에는 80년 된 건물도 있어요. 네. 그런 아주 낡은, 그리고 일반 학교와 똑같은 구조를 가진, 굉장히 신설학교를 멋있게 지어놓고 따라해 그러면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공간혁신의 일반화 모델로 적합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심 공동화로 학교가 이미 여기는 작아요. 저희 12학급에 특수학급 2학급에서 14학급인데 급당 인원은 20명이 최대고요. 하지만 이것이 2030년 모델로 가면 아마 전국의 표준화, 학교의 표준화 모델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겨냥하여 학교가 소규모화됐을 경우에 실행 모델로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미래학교의 실험적 연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교의 성과는 이렇게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협력적 학교 문화, 교수평 일체화, 학교 환경 구축, 좋은 말이 많은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의 샘플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혁신 미래학교를 공모하면서 저희 학교를 외부 평가단이 평가해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를 조금 더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과정 실천을 가장 중심에 두었고요. 교육과정 실천을 위해서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을 했고요.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확장돼서 학교 문화가 지속 가능한 학교 문화로 발전한 학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숙제는 이 지속 가능성을 계속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저희의 숙제입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래학교는 교육과정 자율학교일까요? 저희는 교육학교는 자율학교는 아닙니다. 교육과정 자율학교라면 다른 학교에 우리 학교를 따라해 일반화 시킬 거야, 이 말 할 수 없죠. 저희는 모든 수준의, 국가 수준부터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의 틀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자율학교 아니라며 교육과정 혁신이 뭔데? 라고 물어보시겠죠? 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수업 방법 혁신과 평가 방법 혁신.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죠. 사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수업 방법 혁신은 뭐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업 방법 혁신과 평가 방법 혁신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강의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 혁신이 가장 주목받을 그런 사항인데요. 아마 여기 교장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평가 방법이 바뀌면 교육 방법이 바뀌죠. 평가 방법이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선도합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것처럼 평가 방법을 일시에 바꾸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나머지가 굉장히 바뀌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저도
평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간고사가 없어? 제가 온 것은 2018년 9월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이미 중간고사가 폐지했고 과정주임 수행평가로 확장을 하셨더라고요. 전임 교장님께서. 그런데 저는 2018년에나 그 사실을 알고 와서 이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받아서 보고 굉장히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중간고사가 없어? 수행평가가 이렇게 많아? 학부모님들이 괜찮나? 애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많은 수행평가를 처리는 공정하고 신뢰도 있게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로 보시면 이렇게 많이 확장됐어요. 일시에 확장된 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확장됐습니다. 그 확장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가장 인상 깊은 얘기는 선생님들조차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이 흐른 지금은 이제 다른 학교 가신 초창기 멤버인 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이 옳았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교육적 신념이 굳건하다면 비록 교사들이 반대하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교장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교육적 신념과 이런 것들을 굳건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신념을 세우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 신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만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장의 권위는 실력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 있는 그런 교장님의 신념, 이것이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과정시 평가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하나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학부모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위의 평가는 기존의 평가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업, 평가. 자, 이것은 변별이나 선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을 성장시키는가. 자, 저희는 밑에처럼 합니다. 수업과 평가를 계속 연계해서 끌고 가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교전해서 발전하는 평가를 합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하고 학부모님께 설득을 합니다. 네, 제가 이미 왔을 때는 이미 학부모님들도 많이 이해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1학년 학부모님들은 학기 초에 이 말씀을 드리면 눈빛이 불안하세요. 정말 맞나?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2, 3학년 학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는 수행평가, 과정시 수행평가 비율이 아마 굉장히 서울시의 탑일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해요. 수행평가 보지 말고 우리 기말고사 한꺼번에 볼까? 그러면 아니에요. 수행평가가 도움이 돼요. 정말 공부가 돼요. 온라인 수업도 집중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길을 시도할 때는 우리 전임 교장님도 많은 갈등이 있지 않으셨을까.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면서 하실 때는 하지만 굉장히 목표 지점이 뚜렷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잘 끌고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교장이 하는 역할 중에 목표 지점을 뚜렷이 하고 방향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환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그냥 하나하나 예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의 틀을 보면서 학생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간을 나눌 것인가를 철학을 굳게 세우시고 그 철학 하에 공간 개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저렇게 나누셨고요. 기존의 컴퓨터실입니다. 네. 잘 보시면 오른쪽 라인에 모니터가 있죠. 네, 모니터가 있어요. 저런 컴퓨터실이 있는데 이것을 태블릿 PC를 모든 학생들이 쓰니까 데스크탑 모니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데스크탑 모니터가 필요 없다면 어떤 공간이 효율적인 것을 교장선생님이 끊임없이 연구하셔서 최초의 아이디어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것을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맡기셔서 이런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네. 공간 구성의 원칙 중에 하나가 조화거든요. 지금 저 밑에만 저렇게 해놓고 위에를 저렇게 안 했다면 조화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할 때 천정, 지금 이 바닥과 천정, 또 약간 목재 바닥인데는 목재 천정, 이렇게 바닥과 천정을 조화를 이루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천정에 저 지금 전등, LED 등이 있을 텐데 그 등에 빛의 방향이 학생들이 태블릿을 폈을 때 태블릿의 빛의 방향이 쏘는 각도까지 다 계산하셔서 그렇게 천정을 같은 조화롭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이 홈베이스. 하지만 여기는 별로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이에요. 이것이 홈베이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2층 홈베이스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4층 홈베이스의 모습입니다. 3층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각 층마다 갖고 있는 층 색깔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홈베이스는 학생들이 저 온돌마루는 실제로 따뜻합니다. 온돌마루에서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가장 인기 있는 온돌마루가 4층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교무실에서 멀다. 아니에요. 학령부 교무실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저기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드 게임 도구를 갖고 보드 게임을 하는 4층 마루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2층, 3층도 3, 4, 5에 모여서 휴식과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시대라서 아래층에 이제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해놓긴 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중앙현관. 예, 중앙현관이 보통은 뭐 조금 더 세련된 학교는 여기 이제 멋진 게시판이 있죠. 그 다음에 옛날 그 받은 영광의 트로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은 레고월, 아날로그 시대를 대변하는 레고월, 한쪽은 모니터월, 디지털 세계를 대변하는 모니터월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우리 미래학교의 철학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철학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런 공간을 위해서는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볼 때는 철학 세우기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둬야 한다. 우리가 교사들이 업무 조직이나 교사들의 수업이 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둬야 한다. 철학 세우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아는 만큼 바꿀 수 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이 학교혁신 또는 공간혁신에 대한 강의를 다니다가 서울시 교육청 공간혁신 팀에서 일하시는 교수님을 만나 뵀어요.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대요. 접근하는 방법이. 자, 어떤 학교는 자, 우리 공간을 뭐 꿈담 교실을 만드는데 꿈담 교실 표준 모델을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은 몇 개 가져가면 이 중에서 이게 좋겠네요.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교장님이 우리는 꿈담 교실에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싶어요. 그 역량을 키우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또는 우리는 이 꿈담 교실을 미로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미로형 디자인을 갖고 와 보세요. 라고 교장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교가 주도하는 거죠. 학교가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도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공간 혁신에 접근하는 방법이 참 다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교장님들 금방 아시겠죠. 아까 보시는 누리방, 그 동그란 컴퓨터실은 대표적으로 학교가 주도한 공간입니다. 학교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에 전문가의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공간이죠. 제가 전임 교장님 오실 때마다 끊임없이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너무 이 디테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여쭤봤는데 항상 답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계 과정에 끊임없이 회의한다. 그러면서 교사가 전문가 되고 또 교사가 설계자와 건축가를 리드하기. 이것이 학교 공간혁신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칙 세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와서 이 공간혁신의 원칙이 뭘까 하고 사실은 제가 사후에 제가 스스로 정립한 거예요. 우리 공간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유연합니다. 지금 계신 이 공간도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신 것도 지금 앉아 계신 이 책상은 사실 1층 세미나실에 있던 거거든요. 네. 여기는 평소에는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또 보시는 것처럼 저 유리문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서 공간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두 번째는 조화. 저는 학교 공간 전체에 조화로움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면서 이 조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실 내에 바닥과 천정의 조화도 있고요. 모든 실별의 조화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건물과 이 정동길의 옆에 있는 건물하고도 조화를 이루려고 하셨어요. 네, 그 조화가 이 학교 전체의 건물을 아주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관리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굉장히 편리하고 잘 지저분해지지 않는, 잘 훼손되지 않는 장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어지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질러도 금방 치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학교 가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예쁘게만 해놓은 공간을 너무 예쁘게만 해놓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잘 유지가 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거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면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생각하시면 분명히 공간 혁신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3층, 이따가 보실 3층 소극장 모습이고요. 소극장의 바깥쪽이 색깔이 있습니다. 네, 3층 색깔입니다. 올리브 그린. 이따가 퀴즈 낼지 몰라요. 잘 보세요. 올리브 그린. 네. 3층의 소극장 내부고요. 네. 이 소극장은 당연히 뮤지컬 연습이나 뮤지컬 공연 또는 연극 공연, 연극 연습, 합창 연습 다 당연히 쓰이고요. 자, 요거는 무슨 시간일 것 같으세요? 네, 국어 시간에 신앙송 수업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왜 우리도 멋진 카페에 가거나 멋진 풍경을 보면 감성이 바뀌잖아요. 학생 시절에 오죽하겠어요. 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감성을 잘 그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4층 온돌방은 4층은 오렌지가 기본 배열입니다. 오렌지와 약간 불그스레한. 그래서 온돌방은 이렇게 해서요. 학생들이 당연히 온돌방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생각나시죠? 공간의 다양화라고 당연히 이렇게 수업을 하고 또는 이거는 교사들이 그 토크 콘서트라는 저희 학교 그 밤에 남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저 주사위를 확 굴려서 주사위에 나오는 그런 질문을 본인이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포맷으로 저희가 재미있는 그런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이고 학생들이 학급 야영으로도 쓰입니다. 실제로 밑에 온돌이 있으니까요. 지금 계신 곳입니다. 지금 계신 곳을 이렇게 배치하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저 밖에 공간을 무대로 해서 작년에 OECD 워킹 그룹이 왔을 때 이렇게 무대 공간으로 해서 여기를 쭉 터가지고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의 활용. 자,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일반 교실이에요. 자, 공간이 멋있으니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공기 펌프로 하는 의자를 선생님이 사셨어요. 사셔서 학생들이 짧은 단편 영화 같은 걸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것을 상영할 때 학생들에게 극장 기분을 내준다고 팝콘도 사주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공간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할 수 있다. 우리 학교 공간은 나의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그야말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 저는 작동한다고 봅니다. 또 수선 정원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예쁜데요. 저희 학교 중정입니다. 여기에선 이렇게 세월호 기념 이렇게 수전 정원으로 연주회를 했는데 이 정도는 뭐 많은 학교에서 하실 것 같아요. 이 다양한 공간의 다양한 활용 자체가 학생들에게 내가 있는 공간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스스로 만드는 공간이다. 공간에 대한 주인과 책임의식이 생기고 또 공간은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그럼 창의성이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학습과 휴식이 함께하는 공간. 저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머물러 있고 싶은 곳. 학교가 오면 마음이 편안한 곳. 자, 그렇다면 관리자는 뭐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관리자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교장이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 방향으로 맞춰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셔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교사 때, 교감 때 교장이 되면서 교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는 것을 사실은 점점 더 깨닫고 있고 교장의 방향성은 정말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와 공유가 필요합니다. 교장의 권위는 실력 속에서 생깁니다. 또 알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또 교장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교장도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권위는 실력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장의 역할, 바람직한 교사 문화. 학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학교 문화는 이렇게 제가 늘 고민하는 미래 학교의 지속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학년도 3일
또는 처음에는 한 일주일 하셨더라고요. 3일 동안 연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철학과 비전을 가지는 학교에 대해서 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작은아마 교사 문화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에 한 시간표인데요. 먼저 로드맵을 주고 계획을 준 다음에 연구를 해서 한 보름 후에 만나는 거예요. 3일 연달아 하지 않고 보름 후에 다 계획을 갖고 와서 공유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9학년도에 강의를 하면서 부탁한 거예요. 저는 약간 걱정됐거든요. 과정지 평가를 통해서 애들이 인지적 역량이 충분히 쌓일까. 그래서 과정지 평가 계획을 인지적 역량을 잘 쌓아주게 해라. 그다음에 수행평가가 루브릭이 좀 불안해 보였어요. 루브릭을 잘 만들자. 그리고 학부모와 동행하자. 이런 3가지 당부를 했고요. 2020년도 연수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과정지 평가를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자. 그 다음에 서로 열고 공유하고 지지하는 교사 문화를 키워가자. 마지막은 단 한 명의 영혼도 아프지 않은 학교는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면 혼자 밥을 먹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혼자 밥 먹는 애 없기. 이것이 3번째 목표였는데 저절로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돌이켜보면 2019년도에 선생님께 부탁했던 일 다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선생님께 부탁드린 얘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장이 방향성을 갖고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수에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세요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교차로가 있으면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로타리가 있으면 저절로 신호등도 필요 없어요. 로타리의 장점이 6개 있대요. 로타리 교차로의 장점이 6개. 신호등이 필요 없다. 어떤 방향이도 갈 수 있다. 로타리는 4개, 5개, 6개 다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안에 그 조경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연료도 절약되고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자 한다. 신호등이 없이 자율적으로 가는 로타리로 교육을 바꾸려고 한다. 우리 학교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 또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다. 그렇다면 로타리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의 규칙. 최소한의 규칙은 만들어서 다 같이 지켜야 한다. 이 규칙은 로타리의 최대의 단점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안 지키면 대형 사고가 나요. 그래서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면 규칙을 만들 때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다 같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다 같이 만드는 데서 교장은 이 로타리로 바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교장이다. 결국은 최후의 책임은 교장이 진다. 그렇다면 규칙을 만들 때 교장에게 조금 더 권한을 달라.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신호등 교차로를 로타리로 끊임없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만들 때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장이 집니다. 우리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 책임에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교장에게 조금 더 권리를 주십시오.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교장의 말하자면 부탁을 잘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교육과정 실천을 위해서 교수 학습 환경을 바꿨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학교 문화로 해서 학생과 교사가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미래 인재를 만드는 것이 미래 학교입니다. 저는 미래 학교가 정말 참신한 멋진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 학교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발을 두고 더구나 이상은 미래를 향하되 0.5보 정도 앞으로 나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0.5보가 지속 가능한 학교고 교육과정 내에 어떤 선택 과목이라든가 참신한 자유학년제라든가 평가라든가의 변화는 굉장히 단어는 작지만 그 안에 변화의 깊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평가도 과연 과정중 수행평가를 90% 넘을 때는 그 90%는 평가만 바꾼 게 아니에요. 수업 방법, 시간 컨트롤 방법, 그다음에 블록 수업 2단씩 하는 것이 일주일에 4번 하는데 블록 수업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이 가진 수업 계획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수업 요만큼, 평가 요만큼, 교육과정 요만큼으로 바뀐 거 보지만 실제로 그것은 굉장히 깊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변화가 우리가 아까 말하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굉장히 깊은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에 0.5보 전진했지만 그 전진은 엄청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어떤 많은 교육 과정과 평가와 업무 공유를 해왔는데요. 그것이 지금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저희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반복 앞서 갔지만 바른 방향으로 갔구나. 미래 교육은 반짝반짝하는 참신한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살려서 패러다임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작은 변화지만 깊은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학교로서 지원을 받아서 일단 이제 학생 1인당 태블릿 PC가 하나 이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긴 해요. 그리고 미래학교로서 이제 실험적으로 테크센터를 만들었는데, 테크센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일단 태블릿 PC를 관리를 해주시는 곳이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중1에 들어오면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활동을 이용하여 한 2, 3주 동안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평균 이상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말하는 교육이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언택트 시대에 그런 블렌디드 러닝을 하려면 그건 학생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우선돼야 되고, 저희 학교처럼 교사가 원하면 프로그램이 세팅된 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딱 하면 되는, 빼쓰고 딱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그거 받아서 금방 쓰고 금방 또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 수업한 결과를 하면 이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라가서 교사에게 전달되고, 교사는 즉시 피드백을 해서 학생에게 주면, 아, 학생은 10분 전에 내가 한 활동지가 교사한테서 피드백이 와서,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다시 해서 올리면 교사는 그 학생의 성장을 기회를 주고, 학생은 학생대로 그것이 포트폴리오가 돼서 내가 한 학기 동안에 무엇을 할 걸 다 할 수 있고, 교사는 또 세팅하면 딱 세팅해서 보면 그 학년에 학생들이 얼마큼 성취를 했는지, 내가 낸 문제의 오답률은 몇 프로였는지, 애들은 얼마큼 했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저희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 정말 언택트 시대 또는 미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교육이라고 봐요. 교사가 20%씩 바뀌잖아요, 매년. 그리고 또 그 공간을 할 때 14, 15, 15, 16에 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공간이 끝난 다음에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 꼭 참여만이 뭐 활용을 담보한다 이런 개념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공간을 만들 때 그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소규모 선생님들하고 SBS 저희가 방송국을 다 견학을 했는데 너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학교에다 하기에는. 근데 이제 마지막 라디오 방송국을 보여주시라고 저희가 너무 실망하니까. 근데 라디오 방송을 가니까 조금 이제 규모도 작고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를 어쨌든 변형해서, 거기는 단도 있지만 단이 없이 학생들 활동을 위해서 그 뒤에 그 앉는 공간 외에는 다 단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든 사람들은 의도가 있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쉽게 사용하면 안 되는 공간인가 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으셔서 처음에 그게 활용이 잘 안 될 것 같고 실제로도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또는 학습 공동체별로 이거 특히 이제 교과별로 이거를 사용해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모전을 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이 이제 사용으로 이어진 예도 있어요. 실제로 와서 남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 문화가 참여가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활용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창덕여 중에 발령받을지 모르고 발령받은 사람이라 발령받은 직후에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그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유지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도 저는 사실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앞에 분들이 잘 해놓으신 것은 우리는 같이 유지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교사가 오면 반드시 공간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교사들이 모였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공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저희가 공유의 시간에 발표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학교 공간에 대한 의미를
전부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일단은 만들어 놨고요. 뭔가 원칙을 정한 그 원칙을 살려서 계속 지키려는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이 공간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